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파킨슨 약의 부작용이 무서워서 약을 끊거나 줄이시면 안 됩니다. 부작용은 대부분 조절이 가능합니다. 약을 끊는 게 답이 아니라 전문의에게 정확히 말하는 게 답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파킨슨 약을 드시면서 겪을 수 있는 부작용 5가지를 알려드리고 각각 당장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병원에 가서 전문의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약을 빠짐없이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댓글과 메시지로 이런 질문이 많았어요. 약 먹으면 속이 너무 메스꺼운데 어떡하냐? 몸이 제멋대로 움직이는데 약을 계속 먹어야 하냐? 환덕이 보이는데 약 때문이냐? 이 질문들에 오늘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신 구역감입니다. 이건 파킨슨 약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레보도파가 위장을 자극해서 속이 메스껍고 심하면 구토까지 나올 수 있어요. 환자분들 중에 이게 너무 힘들어서 약을 아예 안 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대처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레보도파는 원칙적으로 식전 30분에 드시는 게 흡수가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속이 너무 메스꺼우시면 초기에 한해서 식사와 함께 드셔도 됩니다. 위에 음식이 있으면 자극이 줄어들어요. 적응이 되면 그때 다시 식전 복용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 용량을 처음부터 많이 드시면 오심이 심해지니까 소량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올리는 게 맞습니다. 이건 전문의가 조절해 줍니다. 생활 팁으로는 약 드시기 전에 크래커나 건빵을 한두 조각 드시거나 생강차를 따뜻하게 한 모금 드시면 위장 자극이 줄어듭니다. 전문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약 먹으면 속이 너무 메스꺼워서 먹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용량 조절이나 복용 방법을 바꿔줍니다. 대부분 2-3주 안에 몸이 적응하면서 좋아집니다. 참지 마시고, 그렇다고 약을 끊지도 마시고 전문의에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이상운동증입니다. 레보도파를 5년 이상 드시면 30에서 40%의 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 농도가 높아지는 시점에 몸이 춤추듯 흔들리거나 반대로 약 농도가 떨어지는 시점에 발가락이나 종아리가 꼬이면서 통증이 오기도 합니다. 보호자분들이 보시기에 환자가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서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상운동증이 나타났다고 임의로 약을 줄이시면 안 됩니다. 약을 갑자기 줄이면 운동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대처법입니다. 이상운동증이 나타나면 약 드신 시간과 증상이 나타난 시간을 기록하세요. 몇 시에 약을 먹었고 몇 시에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얼마나 지속됐는지. 이 기록이 전문의에게는 처방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정보가 됩니다. 전문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약 먹고 1시간쯤 지나면 몸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오후 3시쯤 되면 발이 꼬이면서 아픕니다. 이렇게 시간과 양상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전문의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아만타딘이라는 약을 추가하거나 레보도파 용량을 소량씩 나눠서 자주 드시도록 조절합니다. 메디컬 옵저버 보도에 따르면 아만타딘은 현재 이상운동증 완화에 사용 가능한 사실상 유일한 약물로 절반 이상의 환자가 증상 개선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조절이 안 되면 뇌신부 자극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웨어링머프, 약효소진 현상입니다. 초기에는 하루 3번 약을 드시면 하루 종일 효과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병이 진행되면서 다음 약 먹을 시간 전에 약효가 끊기는 현상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아침 약을 먹고 활동을 잘하다가 점심 약 먹기 한두 시간 전에 갑자기 몸이 굳어지고 움직이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건 뇌에서 도파민을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약을 먹으면 뇌가 도파민을 저장해뒀다가 천천히 꺼내 쓰는데 진행되면 저장 능력이 없어지니까 약 농도가 떨어지면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처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의로 약을 당겨 드시면 안 됩니다. 대신 약 드신 시간과 증상이 돌아오는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세요. 아침 7시에 약을 먹었는데 11시쯤 몸이 굳기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기록해서 전문의에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전문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다음 약 먹기 한두 시간 전에 증상이 돌아옵니다. 전문의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마오비 억제제나 콤트 억제제를 추가합니다. 이 약들은 레보도파가 체내에서 분해되는 속도를 늦춰서 약효가 더 오래 유지되게 해줍니다. 또는 레보도파 복용 횟수를 하루 3번에서 4번, 5번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건 반드시 전문의 판단하에 조절해야 합니다. 네 번째, 환각과 망상입니다. 이건 보호자분들이 가장 당황하시는 부작용입니다. 없는 사람이 보인다, 벌레가 기어다닌다, 누가 물건을 훔쳐간다,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가족분들이 정말 놀라시고 치매가 온 건 아닌지 두려워하십니다. 파킨슨병에서는 치매가 없어도 환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도파민이 뇌 운동 영역 외에 감정과 인지를 담당하는 변연계에도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파민 작용제를 드시는 분, 고령이신 분, 인지 기능이 약간 저하된 분에서 더 잘 나타납니다. 주로 밤에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보호자 대처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각을 보는 환자와 다투지 마세요. 그건 없는 거야.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하시면 환자가 더 불안해지고 흥분합니다. 둘째,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세요. 날카로운 물건을 치우시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셋째, 언제 어떤 환각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기록하세요. 넷째, 가능한 빨리 전문의에게 알리세요. 전문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밤에 없는 사람이 보인다고 합니다. 혹은 누가 물건을 훔쳐간다고 의심합니다. 이달 들어 3번 있었습니다. 전문의는 도파민 작용제 용량을 먼저 줄여봅니다. 도파민 작용제가 레보도파보다 환각을 더 잘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항정신병약을 추가하는데 파킨슨 환자에게는 아무 항정신병약이라 쓰면 안 되고 클로자핀이나 피마반세린처럼 운동 증상을 악화시키지 않는 약만 써야 합니다. 이건 반드시 전문의 판단입니다. 다섯 번째,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앉아 있다가 일어서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지러질한 증상입니다. 심하면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파킨슨병 자체가 자율신경계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여기에 레보도파를 고용량으로 드시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히거나 뼈가 부러지는 2차 손상이 가장 위험합니다. 대처법입니다. 첫째, 천천히 일어나세요. 누워 계셨으면 먼저 앉아서 30초 기다리시고 그 다음 천천히 일어나세요. 둘째, 일어나기 전에 발목을 위아래로 10번 정도 펌핑하세요.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위로 올려줍니다. 셋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혈액량이 부족하면 저혈압이 더 심해집니다. 넷째, 식사 직후에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식후에는 혈류가 소화기로 몰리면서 저혈압이 악화됩니다. 식후 2-30분은 앉아 계세요. 다섯째, 압박 스타킹을 신으시면 하체에 혈액이 고이는 걸 막아줍니다. 전문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일어설 때 눈앞이 캄캄해지고 넘어질 뻔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있습니다. 전문의는 약 용량을 조절하거나 혈압을 올려주는 별도의 약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소금 섭취량을 약간 늘리라고 하시기도 하는데 이건 개인 상태에 따라 다르니까 반드시 전문의 지시를 따르세요. 여기까지 5가지 부작용을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더 꼭 알고 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충동 조절 장애입니다. 도파민 작용제를 드시는 환자의 약 17%에서 나타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일반인의 약 7%에 비해 2배에서 3.5배 높은 수치예요. 증상은 도박을 멈추지 못한다, 쇼핑을 과도하게 한다, 폭식을 한다, 성욕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환자 본인은 이게 병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먼저 알아채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남성 환자, 50대 이전에 발병한 환자에서 더 잘 나타납니다. 가족분들께 당부드립니다. 환자가 갑자기 돈을 많이 쓰거나 도박에 빠지거나 성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혼내시기 전에 약 부작용을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즉시 전문의에게 말씀하세요. 도파민 작용제 용량을 줄이면 대부분 후전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증상일기를 쓰세요. 오늘 말씀드린 부작용들, 오심이든 이상운동증이든 웨어링 오프든 환각이든 어지러움이든 전문의가 정확하게 약을 조절하려면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 정보를 제공하는 건 환자와 보호자의 몫입니다. 기록하실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 약을 몇 시에 먹었는지. 둘째, 부작용이 몇 시에 나타났는지. 셋째, 어떤 증상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이 3가지만 매일 메모하시면 됩니다. 종이에 쓰셔도 되고 스마트폰 메모장에 쓰셔도 됩니다. 이 기록을 진료 때 전문의에게 보여주시면 전문의 입장에서는 환자 상태를 훨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약 조절도 훨씬 정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상분, 5분 만에 모든 걸 말씀하시기 어려우니까 기록으로 보여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오심이 심하면 일시적으로 식사와 함께 드시되 적응 후 식전 복용으로 돌아가세요. 둘, 이상운동증이 나타나면 임의로 약을 줄이지 말고 시간과 양상을 기록해서 전문의에게 전달하세요. 셋, 웨어링 오프가 생기면 약 먹은 시간과 증상 복귀 시간을 기록하세요. 전문의가 마오비 억제제나 쿰투 억제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넷, 환각이나 망상이 나타나면 다투지 말고 안전 확보하고 기록해서 전문의에게 알리세요. 다섯, 일어설 때 어지러우시면 천천히 일어나시고 물 충분히 드시고 식후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그리고 증상일기를 매일 쓰세요. 약 먹은 시간, 증상 나타난 시간, 증상 종류. 이 기록이 전문의의 처방을 바꿉니다. 부작용이 무서워서 약을 끊으시면 병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부작용은 조절이 가능합니다. 약을 끊는 게 아니라 전문의에게 정확히 말하는 것. 그게 답입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멤버십 가입해주신 회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영상은 의학정보 전달 목적이며 개인 의료 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약 용량이나 종류를 절대 스스로 바꾸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